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지금 정치 집회 현장에 있습니다. 시끄럽고 사방에 사람들이 가득하며 구호와 팻말이 넘쳐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모든 소음을 뚫고 들려오는 단 한 발의 날카로운 총성. 그 순간 31세의 아주 유명한 보수 정치인 찰리 커크는 사망했습니다. 암살이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장면을 휴대폰에 담았습니다. 그러자 즉시 모두가 생각했죠. 이건 분명 프로 암살범의 소행일 거라고요. 어쩌면 외국의 적?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범인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22살 청년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우등생이었죠.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친절하고 온화한 영혼으로 묘사되던 사람을 냉혈한 저격수로 만든 걸까요? 그의 따뜻한 집에서 옥상의 저격수 은신처까지 이르는 길은 온라인 극단주의의 어두운 심장부로 곧장 이어지는 디지털 단서들의 흔적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과 그의 22세 살인범 타일러 제임스 로빈슨의 매우 복잡한 동기를 파헤쳐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언론 보도를 훨씬 뛰어넘어 분열된 국가의 심장부로, 그리고 이 조용한 젊은이가 정치적 암살자로 변모한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의 어두운 구석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자, 모든 것이 일어났던 그날로 돌아가 봅시다. 2025년 9월 10일입니다. 유타주 오렘에 위치한 유타밸리 대학교의 화창하고 맑은 늦저름 날이었죠. 가을의 대학 캠퍼스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그 에너지가 정치적 긴장감으로 극도로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보수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31세 공동 설립자인 찰리 커크가 캠퍼스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찰리 커크는 소위 말해 피뢰침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그를 미국적 가치를 위한 챔피언으로 보았지만 반대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그가 매우 분열을 조장하는 인물이라고 느꼈습니다. 그의 방문은 아메리칸 컴백 투어라는 행사의 첫 번째 순서였는데, 이는 대학 캠퍼스의 젊은 보수주의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사였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에게는 정말 큰일이었죠. 그들은 모두 커다란 텐트 아래 모여 팻말을 흔들고 관련 상품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존재는 도발이었습니다. 시위대들이 행사장 주변에 줄을 섰고 그들의 구호는 소음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캠퍼스는 깊이, 아주 깊이 분열된 국가의 완벽한 축소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찰리 커크는 이런 상황에 낯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는 이런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적대적이라고 여기는 장소에 들어가 특유의 자신감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그런 도발가로서 자신의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불과 몇 달 전 그는 군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안전하지는 않은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는 오싹한 예언처럼 느껴집니다. 텐트 안의 분위기는 열광적이었습니다. 찰리가 무대에 오르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군중에게 모자를 던졌습니다. 그는 완전히 자신의 무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날 그는 청중 중 한 명과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모두에게 너무나 생생하고 고통스러운 주제였죠. 그가 해왔던 수많은 토론과 다를 바 없는 토론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주장을 펼쳤고 그의 경력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예상할 수 있는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군중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습니다. 해는 높이 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날 것 그대로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누구도, 정치적 분열의 양쪽에 있던 누구도 자신들이 전 세계에 반복해서 재생될 냉혹한 처형 장면을 목격하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오후 12시 23분에 일어났습니다. 문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날카롭고 갑작스러운 총성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군중의 관점에서 보면 그 소리는 모든 소음에 쉽게 묻힐 수도 있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즉각적이고 끔찍했습니다. 찰리 커크의 몸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그리고 총알이 그의 목을 관통하자 셔츠에 검붉은 얼룩이 피어났습니다. 아주 잠깐 동안은 혼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공황 상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순수한 공포의 파도가
모두를 휩쓸었습니다. 한순간 전까지 환호하던 사람들이 다음 순간에는 말 그대로 몸을 피하기 위해 뛰어들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무대로 몰려들어 찰리의 몸 주위에 인간 방패를 만드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의 우왕좌왕을 통제하려 애썼습니다. 현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온라인에서 폭발적으로 퍼진 휴대폰 영상에는 사람들이 달아나는 흐릿한 모습과 응급구조대원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치 토론은 끝났습니다. 그 자리는 그저 살아남으려는 원초적인 본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몇 분 안에 도착했고 그들은 찰리를 가까운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손상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단 한 발의 총알이 잔인할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찰리 커크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소식은 즉시 퍼져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처음에 흔들리는 영상들이 충격, 슬픔, 분노의 폭풍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요 정치 인물이 대낮에 카메라 앞에서 암살당한 사건은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국가적 트라우마였습니다. 즉시 추측이 시작되었습니다. 외국 정부의 소행일까? 테러 조직? 모든 정파의 정치 지도자들이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커크의 가까운 동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용의자가 지목되기도 전에 폭력의 원인을 좌파 이념 탓으로 돌렸습니다. 암살은 이미 맹렬히 타오르던 문화전쟁의 발화점이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숨을 죽인 채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기다렸습니다. 누가 이 짓을 했는가? 그리고 수사관들이 곧 밝혀낼 그 답은 누구의 예상보다도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충격에 빠져 있는 동안 오렘에서는 대대적인 수색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단 한 발의 정밀한 총격으로부터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것은 저격 공격이라는 것을요. 경찰은 캠퍼스 전체를 봉쇄했고 전술팀은 모든 건물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즉시 행사장 주변 건물들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은 총알의 경로를 꽤 빨리 파악했고 그것은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옆 건물인 로지센터의 옥상이었습니다. 총격은 약 140야드, 약 130m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옥상에 올라가자 형사들은 저격수의 은신처를 발견했습니다. 조잡했지만 효과적이었죠. 그리고 저격수는 소름 끼치는 증거물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첫째, 소총 자체, 마우저 36, 볼트 액션 소총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은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법의학 수사관들에게 이는 DNA의 잠재적인 보고였습니다. 근처에서 그들은 버려진 드라이버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먼지 쌓인 옥상에서 손바닥 자국과 발자국을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흔적을 남긴 실제 사람이었습니다. 법의학팀이 작업하는 동안 수색작전은 계속해서 막다른 길에 부딪혔습니다. 총격 직후 두 사람이 구금되었지만 그들은 금방 풀려났습니다. 한때는 누군가가 자신이 범인이라고 거짓으로 주장하여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기도 했습니다. 캐시 파텔 국장이 이끄는 FBI는 심지어 용의자를 구금했다는 발표를 철회해야만 했습니다. 압박감은 엄청났습니다. 저격수는 자신이 만든 혼란 속으로 녹아들 듯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옥상의 유령은 물리적 단서 이상의 것을 남겼습니다. 그는 디지털 세계에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자, 현장의 수사관들이 지문을 채취하는 동안 또 다른 전문가팀은 인터넷을 깊이 파고들며 소셜미디어, 극단주의 포럼, 암호화된 채팅 앱 등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모든 곳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찾아냈습니다. 돌파구는 매우 인기 있는 채팅 플랫폼인 디스코드에서 나왔습니다. 이 작고 비공개적인 서버에서 수사관들은 곧 타일러 제임스 로빈슨으로 신원이 밝혀질 사용자로부터 일련의 놀라운 메시지들을 발견했습니다. 한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제 UVU에 있었던 건 저예요. 이 모든 일에 대해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전면적인 자백이었죠. 하지만 내용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그가 룸메이트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메시지들에서 그는 자신의 동기를 오싹한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찰리 커크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증오에 신물이 났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어두운 세계관 전체를 드러내는 듯한 이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어떤 증오는 협상으로 없앨 수 없다. 이 메시지들은 기본적으로 서명된 자백서의 디지털 버전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수사관들에게 이름, 자백, 그리고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화면 뒤의 인물이 그 옥상에 있던 사람과 동일 인물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디스코드에서 얻은 정보를 사용하여
법 집행기관은 그 계정에 연결된 IP 주소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떠오르는 이름은 유타주 워싱턴 출신의 22세 청년 타일러 제임스 로빈슨이었습니다. 이 디지털 프로필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물리적 세계와 연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학 캠퍼스의 감시 영상을 검토했고 그곳에 그가 있었습니다. 로빈슨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인물이 총격 전후로 캠퍼스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그를 현장에 위치시킬 수 있었습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나중에 로빈슨이 공격 며칠 전 탄도학에 대해 여러 차례 온라인 검색을 했으며 다른 공격을 계획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상황은 무섭도록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옥상에서 나온 물리적 증거들은 실험실로 급히 보내져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수건의 DNA는 타일러 제임스 로빈슨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유령은 마침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수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이어질 참이었습니다. 경찰서가 아닌 조용한 가정집에서 일어날 순간이었죠. 이 시점에서 FBI는 모든 조각을 맞추고 있었지만 대중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본 것은 용의자의 흐릿한 사진 몇 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죄 현장에서 약 240마일 떨어진 유타주 워싱턴의 한 가정집에서는 한 가족이 곧 생생한 악몽 속으로 걸어들어갈 참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로빈슨 부부도 뉴스를 보며 암살 사건에 경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법 집행기관이 공개한 용의자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끔찍하고 속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사진 속의 인물은 바로 그들의 22살 아들 타일러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충격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타일러 로빈슨은 꽤 평범하고 심지어 성공적인 젊은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자이언 및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 근처로 유명한 세인트 조지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가족은 활동적이었고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보면 전형적인 미국식 성장 과정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가족 휴가, 야외 활동, 심지어 사격 연습까지요. 그의 부모는 공화당원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타일러는 어린 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매우 똑똑해서 고등학교 우등생으로 유타 주립대학교에 학업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습니다. 한 학기만 다녔지만 그는 전기 기술 견습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좋고 안정적인 삶을 향한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부모가 아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보수적인 가정에 똑똑하고 조용한 소년이었죠. 하지만 또 다른 타일러가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념적 분열이 가족 내에서 점점 더 커져왔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부모는 보수적인 신념을 가졌지만 타일러의 정치는 급격하게 좌파로 기울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나중에 당국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의 논쟁이 점점 더 잦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갈등의 주된 원인은 LGBTQ 플러스 권리였습니다. 타일러의 파트너는 트랜스젠더였고 이는 그를 그의 가족의 보수적인 사회적 관점과 찰리 커크 같은 인물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종류의 수사법과 정면으로 대립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립감을 느낀 타일러는 온라인에서 피난처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증폭시키는 커뮤니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반대자들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로 보이지 않고 실존적 위협으로 여겨지는 디지털 세계에 그저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온라인 공간에서는 직접적인 행동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타일러 자신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것처럼 어떤 증오는 협상으로 없앨 수 없다. 그는 완전한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기기술 견습생 타일러 로빈슨이었고 다른 하나는 적을 비인간화하는 콘텐츠를 소비하고 만들어내는 디지털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기억하는 친절하고 온화한 영혼은 온라인에서 단련된 이 새롭고 급진화된 정체성에 의해 덮어 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뉴스에서 보기 전까지는요. 로빈슨 부모가 FBI 사진에서 아들을 알아본 그 순간은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그들은 아들과 대면했고 그는 자신이 연루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그들은 이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제 말은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자식을 보호하겠습니까? 아니면
시민으로서 옳다고 아는 일을 하겠습니까? 타일러는 겁에 질려 부모에게 경찰이 자신을 쏠까봐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던 로빈슨 부부는 그들의 몰몬 교회에서 조언을 구했고 우연히 은퇴한 경찰 형사이기도 한 교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 은퇴한 경찰관은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여 평화로운 자수를 주선하기 위해 지역 보안관에게 연락했습니다. 폭력적인 대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2025년 9월 11일 그 치명적인 총격이 발사된 지 33시간이 조금 지난 후 타일러 제임스 로빈스는 평화롭게 자수했습니다. 수색작전은 추격전으로 끝나지 않고 이 조용한 시민적, 부모로서의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끝났습니다. 그가 경멸하게 되었다고 전해지는 보수적 가치를 가진 그의 부모가 아마도 그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그의 체포와 함께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타일러 제임스 로빈스는 유타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되어 보석 없이 구금되었습니다. 9월 16일 그는 자살 방지복을 입은 채 자신의 감방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첫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그는 꽤 담담해 보였고 판사에게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서만 입을 열었습니다. 그에 대한 혐의는 심각했습니다. 가중 살인 유타주에서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중범죄인 총기 발사, 2건의 사법방해, 2건의 증인 매수, 그리고 아동이 있는 곳에서의 폭력 범죄 저지, 그리고 유타 카운티 검사인 제프 그레이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2가지 가중 요인을 들었습니다. 로빈슨이 커크를 그의 정치적 견해 때문에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과 그가 아동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베테랑 재판 변호사인 캐서린 네스터가 로빈슨의 변호를 이끌도록 임명되었습니다. 이제 이 한 젊은이의 운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 비극을 낳은 모든 깊은 분열을 위한 공개적인 무대가 될 재판에 막이 올랐습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는 동안 국가는 정치적 감정적 후폭풍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암살은 국가의 공적 삶에 구멍을 냈습니다. 유타밸리 대학교에는 임시 추모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커크를 사후에 미국 자유를 위한 순교자로 추서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실제로 커크의 죽음을 축하했고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모든 대화는 분노와 비난으로 지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모든 분노와 소음 속에서 모두를 놀라게 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세상 누구보다도 증오에 사로잡힐 권리가 있는 단 한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바로 찰리 커크의 미망인 에리카 커크였습니다. 남편의 추도식에서 그녀는 슬픔에 잠긴 세상 앞에 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타일러 제임스 로빈슨을 용서했습니다. 그 남자, 그 젊은이, 저는 그를 용서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인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찰리가 했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어서 찰리의 일을 계속하겠다고 맹세하며 이 개인적인 참사의 순간을 회복력의 선언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복수의 순환 전체에 대한 심오한 중단이었습니다. 극단주의적 증오로 정의된 이야기 속에서 그녀의 용서 행위는 은혜라는 급진적인 새로운 주제를 도입했습니다. 그것은 범죄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죠. 하지만 그것은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로빈슨이 그녀에게 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 전 보호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는 필요한 법적 조치였지만 그녀가 이미 쓰라림 대신 용서를 선택함으로써 주장한 도덕적 자유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정치적 폭력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상실에 직면한 정의, 신앙, 그리고 연민에 대한 국가적 대화를 강요했습니다. 찰리 커크의 암살은 단순한 정치적 살인을 넘어 우리 현대를 정의하는 매우 강력한 힘에서 비롯된 비극이었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정치적 논쟁과 단 한 발의 파괴적이고 정밀한 총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수사는 어떤 국제적 음모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유타의 보수적인 가정 출신의 22세 전기기술 견습생에게로 향했습니다. 타일러 제임스 로빈슨의 이야기는 21세기 급진화에 대한 오싹한 살해 연구입니다. 그것은 겉보기에 평범한 젊은이가 고립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인터넷의 반향실에 완전히 사로잡힐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자백으로 추정되는 그의 증오에 신물이 났다. 어떤 증오는 협상으로 없앨 수 없다는 말은 그가 어둠 속으로 추락한 것에 대한 냉엄한 묘비명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심오한 가족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빈슨 부모가 전국적인 도망자가 된 자신의 아들을 알아보고 그를 넘겨주기로 하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는 모습은 이 이념적 심연에 의해 갈갈이 찢긴 가족의 가슴 아픈 그림입니다. 의무감에서 비롯된 그들의 행동은 극심한 도덕적 선택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리카 커크의 반응 속에서 이 이야기는 압도적인 정치적 분노의 시대에 놀랍고 강력한 은혜의 반대 서사를 제공합니다. 타일러 제임스 로빈슨에 대한 법적 소송은 아직 계류 중이지만 그의 행동이 제기하는 더 큰 질문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분열된 사회의 어두운 반영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묻도록 강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파괴적인 결말로 이어지는 분열을 메우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온라인에 숨어있는 어둠에 잠식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더 충격적인 실제 이야기들을 위해 꼭 구독하시고 새로운 영상 알림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또한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힘이 됩니다.